철학자와 늑대 마크 롤랜드 지음 강수희 옹김 제1장 우리도 한때 길들지 않은 동물이었다. 인간의 빈터. 이 책은 브레닌이라는 늑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브레닌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넘게 나와 동거동락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지식인이었던 나와 함께 살면서 브레닌은 자연스럽게 미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게다가 녀석은 무상교육의 특혜까지 받은 늑대이기도 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혼자 두고 나가면 집과 살림살이들이 즉시 초토화되기 때문에 사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철학 교수였던 나는 할 수 없이 녀석을 데리고 강의를 다녀야 했다. 브레니는 강의실 한쪽 구석에 누워 학생들과 함께 졸다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 길게 울었다. 대리만족이라도 느끼는지 녀석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이 책은 또한 생물학적 독립체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존재로서의 인간을 고찰하고 있다. 인간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인간이 특별하다고 후렴구처럼 반복한다. 혹자는 인간이 문명을 창조해 약육강식의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인간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진정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도 인간뿐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비이성적인 야수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한편에서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확실한 요인이 언어라고 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직 인간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과 특징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이해하기에 인간은 특별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들 중 어떤 것도 인간이 다른 존재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동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사실 동물들은 할 수 있다. 또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일 중에서 실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아마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동물과 인간의 경계는 대부분 확연하지 않다. 사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나 할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인간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다면 자신이 규정한 모습을 믿는 동물이다. 인간처럼 잘 믿는 동물도 없다. 물론 오늘날처럼 각박한 시대에 인간의 특징을 논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대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믿음은 한순간에 적대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려는 것이다. 즉, 무엇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각 이야기는 이른바 어두운 면이 있으며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야기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서 진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어둡다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 인간을 찬양하기는커녕 듣기 불편하기까지 한 인간 본성을 반영하기 때문이고, 둘째,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싫어하는 측면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스스로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물론 늑대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모순적인데 우선 어원만 보아도 그렇다. 그리스어로 LUKOS인 늑대는 빛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LEUKOS에 매우 가깝다. 두 단어는 보통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아마 오역이거나 이 둘의 어원 사이에 더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자 늑대의 신으로 여겨져 왔다. 이 책에서는 늑대와 빛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늑대를 숲속의 빈터라고 생각해보자. 우거진 숲은 너무 어두워서 그 속의 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빈터는 숨겨진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나는 늑대가 인간 영혼의 빈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늑대는 우리가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숨은 이면, 즉 우리가 주장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간 그 자체를 보여준다. 우리는 늑대의 그림자 속에 서 있다.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빛을 막거나 아니면 광원이 되어 다른 물체에 막히는 것.
나는 사람이나 빛이 만드는 그림자를 말하고자 한다. 늑대의 그림자란 늑대가 들이우는 그림자가 아니라 늑대가 바라는 빛 때문에 인간이 들이우는 그림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 그림자 속에 서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질이다. 브레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 녀석을 생각한다. 짐승 한 마리에 너무 야단을 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 나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그 짐승 한 마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사실 오랫동안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브레니는 만학도였던 내가 제도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고 배울 수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녀석이 떠난 지금 예전처럼 분명하고 생생하게 지켜내기도 힘든 교훈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이 잊혀지기 전에 남겨두고자 기록했고 결국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로쿼이족의 신화 중 국가의 선택에 관한 것이 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것은 이렇다. 부족위원회가 소집되어 다음 사냥철을 맞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결정된 장소가 늑대들의 집단 서식처였던 것을 미처 몰랐다. 늑대의 계속된 공격에 부족원들이 희생되자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늑대들을 죽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후자는 싸움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고 부족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에 이동을 선택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모든 위원회에서는 늑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표자 선정은 누가 늑대를 대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물론 이것은 이로커이족의 관점에서 씌어진 것이다. 만약 늑대가 이 신화를 썼다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는. 나는 우리 대부분이 영장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영혼이라는 말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싶지는 않다. 육체가 죽어도 살아남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실제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혹은 영혼은 그저 정신이고 정신은 그저 뇌의 기능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의심스럽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영혼은 인간이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에 등장한다. 무수한 반증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특별함을 주장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이야기마다 영혼이 빠지는 곳이 없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영장류의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영장류임에 틀림없는 구조, 주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성향을 비유하는데 영장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더 영장류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장류는 다른 종보다 더 영장류적이다. 영장류는 세상을 도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성향이다. 영장류에게 있어 가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영장류는 삶을 확률을 따져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성향이다. 영장류는 세상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자원의 총합체로 보는 성향이다. 영장류는 이 원칙을 자연에 적용하는 만큼 다른 영장류에게도 적용하며 때로는 더 많이 적용한다. 영장류는 친구를 만들지 않고 그 대신 서로 연합하는 성향이다. 영장류는 동료 영장류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한다. 그러면서 항상 이용할 기회를 노린다. 영장류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공격할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다. 영장류는 변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에 근거해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성향이다. 그 원칙은 바로 상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그 대가로 나는 어느 정도를 해주어야 하는가이다. 상대 영장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영장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스스로의 존재감을 저해하고 깨닫게 한다. 따라서 영장류는 행복을 측정하고 무게를 재며 수량화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영장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비유이다. 여러분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알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또 사석에서 만난다. 회의 택자나 식탁을 두고 마주 앉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 유형이 조금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그런 모습에 가깝다.
나는 왜 이러한 성향을 영장류적이라고 표현하는가? 고통을 느끼고 다양한 감정을 즐기는 영장류는 인간만이 아니다. 다른 영장류도 사랑을 하고 너무나 깊은 슬픔에 죽기도 한다. 다른 영장류는 단순히 동료가 아닌 친구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향을 영장류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장류는 다른 동물이 아닌 자신들만 그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한 동물에게는 없는 영장류 고유의 인지 발달을 근거로 삼아 그렇게 여긴다.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존재를 오직 비용, 편익의 관점으로만 보는 성향, 누군가의 삶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계량화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성향은 오직 영장류만 가질 수 있다. 모든 영장류 중에서도 이 성향이 가장 복잡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장류가 되고 그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존재했던 부분이 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화는 조금씩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진화에서 백지 상태란 없다. 주어진 조건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며 결코 백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눈이 한쪽 옆으로 기묘하게 내려와 붙은 넙치는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해저에 붙어 지내다 보니 등이 아닌 옆쪽으로 눈이 내려가게 진화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도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진화해야만 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구조물이다. 뇌의 가장 중심 부이자 파충류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원시 대뇌 번연계 위에 포유류가 되면서 단단한 대뇌 피질이 특히 더 발달한 것이 인간 뇌의 특징이다. 인간이 주장하고 믿는 이야기들이 넙치의 눈이나 포유류의 뇌처럼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와 주제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더 씌워지면서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본다. 인간의 이야기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또 정확히 들여다보면 영장류의 모든 이야기 속에 늑대가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다. 그 늑대는 영장류의 가치가 조잡하고 의미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늑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늑대는 진정한 가치는 잴 수도 없는 거래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이 두동강 나도 옳은 것은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늑대보다 영장류에 더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늑대의 모습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늑대를 멸종시킨 대가는 결국 우리가 치러야 한다. 결국 영장류의 계략은 헛된 것이 될 터이므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가서 영장류의 운도 다할 것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의 계략과 영민함과 운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했을 때 남은 혹은 버려진 우리 자신을 말이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계략을 짤 때가 아니라 그 계략이 실패했을 때 남겨진 나이다. 가장 중요한 나는 교묘한 계략에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그 교묘한 꾀에 스스로 속아서 버려진 나이다. 가장 중요한 나는 운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그 운이 다했을 때 남겨진 나이다. 결국 우리 안의 영장류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킨다.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나는 내가 왜 그토록 브레닌을 사랑했는지 또 녀석이 떠난 지금 이 순간 왜 그토록 그리움에 몸부림치는지를 깨달았다. 브레닌은 나에게 정규 교육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 즉 내 고대의 영혼 속에 살아있던 늑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가끔 수다쟁이 영장류 대신 내 안의 과묵한 늑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책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늑대를 대변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다.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온 편은 아니지만 이 책만큼은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 없었다. 책을 쓰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래저래 따지면 꼬박 15년이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끔은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내 책은 늑대와 함께한 내 삶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아직도 스스로 이 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서전이다. 모든 사건들이 내가 겪었던 실화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최소한 훌륭한 자서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단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배경에 스쳐 지나가는 중요하지 않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좋은 자서전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 책은 인물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인용되는 정도가 전부이다. 그들이 책에 등장하는 것을 좋아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도 바꾸었고 장소나 시간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좋은 자서전은 상세하고 포괄적이다. 그런데 내 책은 상세하기는커녕 이야기 자체도 띄엄띄엄 기술하고 있다. 브레닌과 함께 하면서 얻은 교훈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주로 브레닌과 내가 겪은 사건 중에서 전개하고 싶은 생각만 집중 조명했다. 중요한 일화 중에는 생략된 것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기억에서 잊혀진 것들도 있다. 사건, 인물이나 연대기의 상세 내용은 내가 전개하고자 하는 생각을 오히려 방해했기에 과감히 생략해버렸다. 이 책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면 브레닌의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살면서 겪은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 브레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려는 것은 아니다. 녀석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10년이 넘지만 정말로 단순한 사건 이외에는 내게 그런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기술한 많은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시한 논점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브레니는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상징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가끔 늑대의 생각을 비유적으로 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의 이야기가 실제 브레닌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적인 고찰이었다면 나의 주장은 늑대를 의인화하는 우스꽝스러운 궤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서두에 밝혀두고자 한다. 브레닌을 통해 얻은 교훈은 본능적이며 근본적으로 비인지적이다. 브레닌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교훈 중 많은 부분은 브레닌이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 책은 철학서도 아니다. 최소한 내가 교육받은 협의의 철학이나 동료 교수들이 인정할 만한 철학은 아니라는 말이다. 주장은 있지만 전제에서 결론으로 깔끔하게 전개하는 과정은 없다. 전제와 결론으로 묶어두기에는 삶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오히려 책에서 전개되는 주제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에 나는 놀랐다. 끙끙대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간 주제가 이후에 새롭고도 변이된 형태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계속해서 천착하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았다. 삶은 쉽게 해결해버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 책의 생각들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물론 니체, 하이데거, 까미, 쿤데라, 리처드 테일러와 같은 사상가의 생각은 분명히 구분되겠지만 이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빌려왔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한번 비유의 힘을 빌리자면 오직 인간과 늑대 사이의 공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생각들이었다. 브레닌과 나는 엘라베마주 북동쪽 끝에 있는 리틀리버 캐니언으로 가서 사실은 그러면 불법이지만 어쨌든 텐트를 치고 주말을 보내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달을 향해 울부짖곤 했다. 좁고 깊은 협곡의 음울하고 어두운 참나무와 자작나무 숲 사이로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해가 협곡의 서쪽 가장자리를 지나고 나면 그림자는 짙은 덩어리처럼 응고되었다.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길을 따라 1시간여를 천천히 걷다 보면 숲속의 빈터가 나타났다. 시간을 제대로 쟀다면 아마도 태양이 협곡을 넘어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였을 텐데 황금빛 오후 햇살이 빈터 가득히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1시간 동안 응고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나무들도 그곳에서는 세월을 견딘 거대한 자태를 드러냈다. 빈터는 나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 책을 구성하는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태어났으며 그곳 없이 나 혼자서는 결코 다시 할 수 없는 생각들이다. 늑대가 없는 지금 더 이상 그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쓴 글이 너무 낯설어 나는 흠칫 놀란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특이한 발상이다.
내 글 속 생각은 내가 믿고 진실로서 지키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낼 수는 없기에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빈터에서 탄생한 생각이다. 이것은 늑대와 인간 사이의 공간에만 존재하는 생각이다. 제1장 끝입니다. 내 글 속 생각은 내가 믿고 진실로서 지키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